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이 일본 현지에서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내일부터 원전 현장 시찰이 예정된 가운데 단순히 살펴보기에 그치지 않으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확인하고 와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전세 사기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여야는 이번 주 목요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당초 정부안보다 무이자 대출 같은 혜택이 늘었지만 피해자들은 그래도 막막하다는 반응입니다. 밀착 카메라 팀이 잠복 취재를 한 끝에 보이스피싱 수거 체계 범죄 현장을 포착했습니다. 택시 기사에게 받은 돈 1,000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의 계좌로 보내다 취재진에게 딱 걸렸습니다. JTBC 뉴스룸을 시작합니다.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이 오늘부터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열고 내일과 모레 후쿠시마 원전의 어디를 어떻게 볼지 논의했습니다. 오늘 회의 결과는 조금 뒤 밤늦게 나올 텐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지가 관건입니다. 먼저 박상욱 기자입니다. 일본 외무성입니다. 유고키 시찰단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늘 첫 기술 회의를 시작으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밸브 하나, 기기 하나 이런 부분들을 좀 보려고 하는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현장에서 반드시 봐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있다. 살펴보려고 계획하고 있다. 이렇게 26일까지 5박 6일 일정입니다. 제일 중요한 후쿠시마 원전을 직접 가서 보는 건 내일과 모레 이틀뿐입니다.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 이 장치로 여러 번 걸은 오염수가 담긴 탱크 등을 본다는 정도만 알려졌습니다. 그 과정에서 쓰이는 각종 기기나 이런 부분들의 재원이나 사양은 무엇인지 체크하고 확인을 해서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이제 저희가 좀 보려고 하고. 얼마나 접근할 수 있을지 어떻게 볼지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입니다. 현장 방문을 마치면 오는 25일 도쿄에서 한 차례 더 기술 회의를 갖고 26일 귀국합니다. JTBC 박상욱입니다. 네, 계속해서 도쿄를 연결해 좀 더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인혜 특파원, 우리 시찰단이 오늘 일본 측과 회의를 했는데 오가는 과정에서 혹시 김 특파원이 시찰단을 직접 만나봤습니까? 네, 우리 측 시찰단은 지금 제 뒤로 보이는 일본 외무성에서 일본 측과 기술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우리 측 시찰단이 도착했을 때 취재를 했는데 어제 일본 입국대와 같이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건 시찰단장인 유고키 위원장뿐이었습니다. 나머지 시찰단은 여전히 비공개라 만나볼 수 없었습니다. 유 위원장은 시찰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을 했는데 다만 내일 후쿠시마 원전 시찰부터 또 시찰 단원까지 대부분 비공개인 상황이라 의미 있는 시찰이 가능할지 의문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 내일 시찰단이 후쿠시마 원전 시찰에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김현애 특파원도 조금 뒤에 후쿠시마로 출발한다고 들었습니다. 혹 언론도 원전을 같이 방문합니까? 네, 일부 언론사가 후쿠시마로 가게 되는데요. 일본은 언론에 이번 시찰을 공개하지는 않습니다. 지난번 민주당 의원들이 방문했을 때도 도쿄전력이 현장 방문을 허가하지 않아 의원들도 원전 10km 근처까지만 갔다 돌아왔습니다. 예, 일단 현재로서는 대부분이 비공개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일부에서는 일본 측이 우리 시찰단 방문이 끝나면 오히려 후쿠시마 수산물이 안전하다고 홍보할 수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오긴 합니다. 실제 G7 정상회담에서도 후쿠시마산 술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일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걸 홍보하기 위해 국제 행사도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어제 끝난 히로시마 G7 정상회담에서도 일본이 후쿠시마산 식자재로 만든 술을 내놨습니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정상회담 식재료에 관해 사전 통보받은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기 때문에 일본 측이 사전 공지 없이 내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기자들이 있는 국제 미디어 센터에도 행사 기간 내내 시간대를 정해두고 후쿠시마산 술이나 과자, 음료를 홍보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도쿄에서 JTBC 김현희입니다. 네, 내일부터 본격적으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 대한 시찰이 시작됩니다. 정말 둘러보기에 그치지 않고 최대한 우리가 보고 확인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이한주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 기자, 우리가 오염수 방류라고 하잖아요. 일단 방류가 만약에
결정된다면 이 방류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네, 사고가 난 후쿠시마 1 원전에는 6개의 원전이 있습니다. 1, 2, 3, 4, 5기가 녹아내렸는데요. 여기 알프스라고 불리는 정화장치로 오염수를 여러 번 걸러서 탱크에 보관을 하고요. 이송 펌프를 거쳐서 바닷물로 희석한 뒤 수조에 보관했다가 해저 터널로 바다를 향해 내보내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만약 방류가 되면 이 과정을 통해서 방류가 되는 건데 우리가 가서 볼 때 이 중에 어떤 시설을 집중적으로 점검하면서 봐야 됩니까? 네, 먼저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는 것이 후쿠시마 원전 일대입니다. 이곳에서 알프스라 불리는 정화장치, 그리고 이렇게 몇 번 걸은 오염수를 보관하는 K4 탱크가 우선적인 점검 대상입니다. 또 오염수를 옮기고 방류하는 제어실과 오염수 안정성을 확인하는 화학 분석동도 갈 예정입니다. 네, 일단 가서 보는데 먼 발치에서 그냥 구경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는 겁니까? 네, 중점 점검 대상인 알프스의 경우 방사능 피폭 우려 때문에 직접 들어가진 못하고 처리 시설에 있는 안을 비추고 있는 카메라 영상으로 확인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화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화학 분석동은 직접 들어가서 오염 전후 데이터 등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자, 카메라로 보고 그리고 수치로 데이터를 확인하면 그러면 충분히 점검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건 아닙니다. 지금 133만 톤의 오염수가 1,060개의 저장 탱크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집중적으로 보겠다고 한 K4 탱크는 일본이 지난 2년 동안 알프스로 정화를 거듭해서 겨우 법적 기준을 맞춰놓은 30기 중 일부입니다. 특히 알프스는 정화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여러 번 드러나기도 했습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삼중수소나 탄소 14 같은 물질을 거르지 못했다는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기준을 맞춰놓은 몇 개의 탱크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겠다고 한 자료도 실제로 알프스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관리 주체인 도쿄전력이 오염수 전체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수준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원전에는 광어와 전복을 키우는 곳도 있잖아요. 이곳에서는 뭘 보는 겁니까? 네, 정화된 오염수를 처리한 곳에서 광어와 전복을 키우면서 모니터링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기준을 맞춰놓은 오염수를 바닷물과 섞어놓은 곳에서 이렇게 광어와 전복이 잘 자란다 보고 온다면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적은 양이라도 삼중수소 등 여러 가지 방사성 물질들이 30년, 40년 이상 생태계에 쌓이고 이걸 사람이 계속 먹었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 일본은 어떻게 추적하고 관찰하겠다는 건지 묻고 따져봐야 합니다. 네, 알프스와 K4 탱크 말고도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시설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최종적으로 이송 펌프로 오염수가 잘 흘러 들어가는지, 갑자기 문제가 생겼을 때 막아주는 밸브는 잘 작동을 하는지, 또 방류 직전 마지막 오염수를 모아놓는 수조, 그리고 해저 터널도 최대한 접근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방류를 전제로 한 얘기잖아요. 물론 일본은 방류를 하고 싶어 하지만 그런데 방류 말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있습니다. 10만 톤급 초대형 탱크에 영구 보관하거나 시멘트 모래 등을 섞어 고체로 보관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일본 어민과 시민사회에서 내놓은 대안입니다. 이미 세계 여러 나라에서 쓰이고 있는 기술이기도 합니다. 우리 시찰단도 이런 방법을 일본이 연구는 해봤는지, 했다면 어떤 근거로 어떤 결과를 얻었는지 요구를 해야 하고요. 늦었지만 우리도 그 방법을 가지고 대안을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한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G7 정상회의가 끝난 직후인 오늘 중국에서 네이버 포털 사이트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중국에서 한국 업체의 사이트가 모두 막힌 건 사드 보복 조치가 이어지던 2019년 이후 4년여 만입니다. 중국은 따로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중국이 본격적인 보복 조치에 나서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박성훈 특파원입니다. 인터넷에서 네이버를 검색해도 열리지 않습니다. 흰색 창에 바로가기라고 뜨지만 무용지물입니다. 중국에선 오전부터 국내 최대 포털 사이트 네이버의 접속이 차단됐습니다. 그동안 개인 의견을 적을 수 있는 네이버 카페와 블로그 서비스는 차단돼 있었지만 단순 뉴스 검색까지 막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갑자기 네이버 접속이 안 되니까 황당했고요.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저희도 답답한 상황입니다.
사드 보복 조치 이후인 2019년 1월 포털 사이트 다음 카카오가 차단된 이후 4년 4개월 만에 한국 사이트가 모두 차단된 셈입니다. 중국에선 이미 구글, 야후 등 해외 주요 포털이 만리 방화벽에 차단됐습니다. 중국 당국은 네이버 차단 관련 어떤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한국이 미국, 일본과 안보 및 경제 분야에 대해 보조를 맞추고 대만 문제에 대해서도 발언하는 등 일련의 사태와 무관하지 않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JTBC 박성훈입니다. 네, 같은 날 중국은 미국도 겨냥했습니다. 미국 반도체 기업이죠. 마이크론 제품에 심각한 보안 문제가 있다면서 중국 업체들이 마이크론 제품을 못 사도록 했습니다. 김민관 기자입니다. 중국 인터넷 감독 당국이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 구매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마이크론의 중국 시장 매출은 전체의 10%로 미국, 대만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중국은 약 2달 전부터 마이크론에 대한 사이버 심사를 해왔는데 심각한 보안 문제가 발견됐다는 겁니다. 중국이 미국 반도체 회사에 이런 조치를 취한 건 처음 있는 일입니다. 중국을 견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G7 공동성명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해석됩니다. 美国如果一边说要沟通，一边不择手段地打压遏制中国，对中方的官员、机构和企业实施制裁。 미국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미 상무부는 실제적 근거가 없는 규제에 단호히 반대한다며 중국의 행동은 시장 개방과 투명한 규제라는 자신들의 주장에 어긋난다고 지적했습니다. 미중 간 반도체 갈등에 우리 기업들은 난감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앞서 미국 측은 우리 정부에 중국이 마이크론 구매를 중단할 경우 한국 기업이 그 빈자리를 채우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미국 측 요청에 대해서도 다른 나라의 대중국 수출을 제한하도록 협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JTBC 김민관입니다. 정부는 마이크론 반도체를 막은 중국의 조치에 대해 우리 기업의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날 우리나라 포털까지 차단되자 G7과 중국의 충돌로 우리나라 산업계에 불통이 튀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속해서 김도훈 기자입니다. 미국 마이크론 반도체를 안 사겠다는 중국의 발표에 불안감이 커지자 정부는 곧바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간담회에서 중국이 구매 금지 조치를 한 건 우리 기업이 아니라 미국 마이크론이라며 한국 기업이 받는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이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의 반도체 공장에 있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미국이 마이크론의 빈자리를 채우지 말라고 했지만 중국 기업들이 반도체를 팔라고 요구하면 난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당장은 기존에 쌓인 반도체 재고가 많아 중국 내에 반도체가 모자라진 않다는 분석입니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마이크론 제재가 길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국 기업의 요청을 거부하면 자칫 중국 정부가 대중국 견제에 발을 들인 한국에 제2의 사드 보복을 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반도체 내셔널리즘이 격화되고 있는 시점에서는 어떤 식의 불이익 예컨대 반도체 그 자체로 올 수도 있고요. 반도체를 둘러싼 다른 산업 혹은 그거와 별개의 산업으로도 올 수 있기 때문에 반도체 분쟁과 관련해서 이런 커다란 문제가 지금 직면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기업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정부가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의 외교에도 힘을 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JTBC 김도훈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피해를 입은 보증금 채권을 정부가 먼저 매입하는 방안은 빠졌고 대신 피해자들에게 정부가 길게는 10년 동안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먼저 송우영 기자입니다.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던 국회 국토위 소위는 5번째 회의 끝에 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우선 피해자들의 최우선 변제금을 정부가 길게는 10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최우선 변제금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순위가 앞선 담보권자보다 먼저 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전세 사기로 인정하는 보증금 기준도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원하면 해당 주택을 먼저 살 수 있는 우선 매수권 등도 포함됐습니다. 여야 모두 의미가 큰 합의라며 사실상 최종안이란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지금 할 수 있는 현실적인 그리고 또 실효성 있는 법안 마련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모두 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장 의미 있는 성과라면 아무래도 피해자의 대상 범위가 정부안보다는 획기적으로 많이 넓어져서 합의된 특별법은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여야가 합의해서 이자 없이 대출을 해주기로 했지만 피해자들은 여전히 막막하다는 입장입니다. 떼인 보증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길 원했는데 빚을 더 늘리게 됐다는 겁니다. 정원석 기자입니다. 여야가 합의한 특별법에 따르면 피해자는 떼인 전세금의 일부는 10년간 무이자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선순위 근저당에 있는 경우 보증금 기준을 넘으면 최우선 변제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법이 통과되면 인천에서 전세금 9천만 원을 떼인 피해자는 4,800만 원까지 이자 없는 대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전세 사기 피해자가 특별법에 따라 1억 원의 정부 지원 대출을 받는다면 10년간 3,776만 원의 혜택이 돌아온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전세금을 일부라도 돌려받길 바랐던 피해자들은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별법 수정안을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래요. 그러니까 빚에다가 또 빚을 얻으라는 거죠. 전세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또 빚을 내서 전세를 들어가라고요? 그 돈이 어디 있죠? 하지만 정부는 4인 간의 계약을 세금으로 구제할 순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전세 피해자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불만이 큽니다. 보증금 못 돌려주니 집을 사라는 집주인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집을 떠안아 버린 경우엔 혜택이 없다는 겁니다. 이건 안 될 거 알고 있었고 원치 않는 집을 가져간 건데 시정세 그게 다 1,000만 원 돈인데 그거 다 내야 되잖아요. 여야가 지원 대상인 보증금 한도를 4억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린 데 대해서도 인상폭이 너무 작단 목소리도 나옵니다. JTBC 정원석입니다. 한 해병대 현직 간부가 불법 도박에 빠진 것도 모자라서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사채까지 끌어다 썼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신분을 보증한다며 같이 근무한 동료들의 개인정보까지 넘겨줬고 애꿎은 이들이 대부업체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홍지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포항에 사는 A씨는 며칠 전 한 대부업체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들이 올 초 해병대를 전역했는데 이 부대의 간부가 아들의 연락처를 알려줬다는 겁니다. 금전적으로 채권 관계가 있답니다. 하사가 도박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넘겼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어디까지 유출이 됐고 그런 범위 자체도 모르고 다른 전역자도 비슷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는데 돈을 빌린 간부 이름이 나오니까 분산하고 있는 후임들 이름까지도 막 나와가지고 자기들끼리 그냥 믿고 넘어가려고 시시하는 것 같다. 억울하다는 식으로 막. 이 부대에 근무하는 B 하사는 불법 도박에 빠진 뒤 자금이 부족하자 여러 대부업체에서 수백만 원의 돈을 빌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의 신원을 보증하겠다며 다른 간부진의 단체 카톡방을 찍어서 보내고 부대원의 연락처까지 넘긴 겁니다. 논란이 일자 B 하사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에게 연락해 사과했습니다. 도박 중독을 끊지 못하고 최근 이제 사채업자들한테까지 손을 벌린 상황이었고 해병대 사령부는 군사경찰에서 사실관계를 조사 중이며 B 하사를 도박치유센터와 연계해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홍종입니다. 공군에서 병사들이 당직 노트에 여성 간부들을 향한 성희롱적인 내용을 적은 정황이 파악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9달 넘게 이어진 일이었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해당 부대는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김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군의 한 부대에서 쓰인 당직 근무 인수인계 노트에는 여성 간부들의 사진과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가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에 댓글을 남기는 방식으로 성희롱적인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부대 병사들은 계집, 마음에 든다, 레이싱걸 같이 생겼다 등 외모를 평가하고 성희롱적인 발언을 쓰거나 성범죄를 저지르겠다는 말도 적었습니다. 이 같은 행각은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약 9개월이나 이어졌지만 피해를 당한 여성 간부들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은 지난 3월에야 우연히 파일이 발견되면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이 부대는 파일을 신고한 부대원에게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삭제하라고 회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성희롱 가해자로 지목된 병사들은 모두 전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군은 뒤늦게 가해자를 민간 경찰에 수사 의뢰했고 신고 보고를 받고도 상부에 알리지 않은 간부 2명을 입건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구의역 승강장에서 혼자 스크린도어를 고치던 김군이 세상을 떠난 지 7년이 됐습니다. 그 뒤로 스크린도어 정비는 2인 1조가 원칙이 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윤정주 기자입니다. 지난 2018년 6월 개통한 수도권 전철 서해선입니다. 서울교통공사의 자회사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스크린도어와 시설을 관리하는 직원은 12명. 4명씩 3개조로 운영되면서 매일 8명이 밤낮으로 12개 역을 관리합니다. 서울교통공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과 달리 스크린도어뿐 아니라 다양한 설비도 점검합니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보수를 잘못하게 되면 당연히 설비가 고장날 수도 있겠고 감전이 될 수도 있겠죠. 공사가 직접 운영하는 구간의 노동자는 자신이 맡은 분야만 담당하면 되는데 자회사가 맡은 구간은 여러 업무를 한꺼번에 묶어 일을 시킵니다. 동시다발적으로 사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또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다치거나 아파서 불가피하게 휴무나 병가가 몰리는 경우에는 혼자 근무하는 경우도 다반수. 이렇다 보니 2인 1조 근무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김포 골드라인 사정도 비슷합니다. 통소평 근무라고 해가지고 기계뿐만이 아니라 전기, 그다음에 스크린도어, 승강기, 그다음에 엘리베이터까지 그리고 화장실 위생까지 한 명의 직원이 다 역할을 해야 되는. 근데 2군데 이상 장애가 발생을 하면 장애를 빨리 조치하려다 보면은 2인이 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있잖아요. 오는 28일 김군의 7주기를 앞두고 구의역에선 추모 행사가 열렸습니다. 김군의 죽음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중요한 계기가 됐지만 기업들은 징역처벌 규정을 가징금으로 바꾸고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확대 적용하는 시기도 내년보다 더 미뤄달라고 요구 중입니다. JTBC 윤정주입니다. 네, 대통령 관저 이전에 역술인 천공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 경찰이 수사 중이죠. 그런데 천공을 서면 조사로 끝내기로 했습니다. 이유가 천공이 수십 차례 소환에 응하지 않았기에 내린 결정이라는데요.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천공 봐주기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필준 기자입니다. 지난해 12월 역술인 천공이 대통령 관저 이전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어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도 다서전에서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국가 중대사에 민간인이 개입한 이런 게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러자 대통령실이 직접 의혹을 제기한 사람들을 명예훼손죄로 고발했고 압수수색과 피의자 소환도 이뤄졌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천공에 대해서는 서면 조사로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천공에게 수십 차례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여 이달 초 서면 조사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저 이전과 관련해 육군 총장 공관 등을 방문한 적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받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의혹을 제기한 당사자들은 황당한 조치라고 주장합니다. 명예를 훼손당했다고 하는 측이 오히려 진술에 응하지 않는 참으로 기이한 사건입니다. 일방적인 감싸기였다. JTBC 김필주입니다. 네, 국가보훈처가 국가보훈부로 승격하면서 초대장관 후보자로 박민식 현 보훈처장이 지명됐죠. 오늘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박 후보자가 국회의원 시절 법사위에 있으면서 꽤 많이 변호를 맡았다는 의혹이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내년 총선에 나갈 거냐는 질문도 반복해서 나왔는데 박 후보자는 끝내 답하지 않았습니다. 최윤경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민식 후보자가 18대 국회의원 당선 직후인 2008년 4월 로펌을 개업한 걸 집중적으로 따졌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면서 폭력, 횡령 등의 사건을 수임해 겸직했다는 의혹입니다. 국회법과 변호사법 위반임에도 불구하고 전관예우의 잘못된 득표를 계속 누리겠다는 태도로 보입니다. 박 후보자는 법무법인이 관행적으로 이름을 올렸지만 실제 변호는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변호 활동을
물리적으로 못합니다. 세심하게 못 살핀 점은 이해를. 2006년 검사 사직 후 1년 4개월간 50억 원 규모의 사건을 수임해 전관예우가 아니냐는 지적에도 송구스럽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총선 출마 여부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내년 총선 출마하십니까? 일어났을 때부터 잘 때까지 오로지 국가보훈부, 국가보훈만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같은 질문이 나왔지만 끝내 즉답을 피했습니다. 그 초대 보훈부 장관이 총선을 위해 거쳐가는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 후보자는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이 이념 편향 사업이란 지적에도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했고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TBC 최윤경입니다. 오늘 도심 조선일보 사옥 앞에서는 민주노총과 일부 시민단체의 집회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조선일보에 건설노조 간부의 분신 배경에 방조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 보도에 항의하기 위해서입니다. 노조는 조선일보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한민정 기자입니다. 오늘 낮 경찰이 둘러싼 조선일보 안으로 종이봉투가 날아갑니다. 하나, 둘, 셋, 받아라! 네. 민주노총 건설노조와 시민단체가 항의 서한을 전달하려다 실패하자 건물을 향해 던진 겁니다. 발단이 된 건 지난 16일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민주노총 건설노조 간부였던 양모 씨가 노조 탄압을 중단하라며 분신할 당시 동료 간부가 고의로 방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독자 제공이라면서 CCTV 캡처 화면도 공개했습니다. 경찰이 해당 간부는 양 씨를 만류한 것으로 조사됐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다음날 월간조선은 유서 3장 중 1장의 필체가 다르다며 이번엔 대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당신들은 누가 죽으라면 죽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어디 인간이라면 해서는 안 될 말을. 논란이 커지고 있지만 조선일보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JTBC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자살 방조 혐의로 입건된 사람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건설노조는 조선일보와 월간조선 기자 외에 해당 보도를 인용하며 동료의 죽음을 투쟁 동력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아니냐고 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JTBC 한민정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깜짝 등장해 지원을 호소했죠. 그러자 미국이 마지막 남은 카드였던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다만 이 전투기가 전쟁을 끝내는 변수가 될지는 미지수란 전망입니다. 워싱턴에서 김필규 특파원입니다. 일본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F-16 지원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Будемо працювати над цим. Я впевнений, тому що у нас є вже розуміння, з якими державами ми працюємо. Ми працювали ще до того, як 전쟁 초부터 우크라이나는 F-16을 요청했지만 전쟁이 커질 걸 우려한 미국은 반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날 바이든 대통령의 입장도 달라졌습니다. I have a flat assurance from Zelensky that they will not use it to go on and move into Russian geographic territory. 우크라이나 안에서만 쓴다는 조건부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겁니다. 비행기는 영국이나 네덜란드 등 유럽의 동맹국에서 주는 방안이 모색됩니다. 하지만 F-16이 전쟁의 양상을 바꿀 게임 체인저가 되긴 힘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을 훈련시켜주겠다고 나섰지만 제대로 익히는데 넉 달 이상이 걸립니다. 또 무리지어 운용돼야 효과적인 전투기가 과연 몇 대나 지원될지도 관건입니다. F-16 지원은 사실상 북대서양조약기구의 전쟁 개입이라는 러시아의 거센 반발도 미국의 계산을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김필규입니다. 제일 동포 2세입니다. 제일 교포, 제일 동포 3세. 자이니치 4세이고요. 고물상 아이마 식당 그런 거밖에 안 돼.
太平洋戦争のあたりとかその辺以降はあんまり詳しく教えないんです。 열심히 살면 됩니다. 열심히 삽시다. 네, 자이니치, 한자어로 제1, 일본에 있다는 일본말입니다. 일본에는 제1동포들이 주로 모여 사는 마을이 있습니다. 온갖 차별과 혐오를 견디며 꿋꿋하게 버텨왔고 결국 혐오 발언 처벌이라는 조례를 만들어 공존의 길을 만든 곳입니다. 이혜원 기자가 그곳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한 주택가에 나왔습니다. 이곳은 일본의 사쿠라모토라는 마을입니다. 예전부터 많은 제1동포가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조선인들이 모여 만들어진 마을인데 지금까지 일본 속 한국 마을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디 가세요? 어디 가요? 몇 살이에요? 안녕하세요. 이제 말하는 엄마만 한국 미르기 하래. 한국말로 대화도 합니다. 나 돈소쿠 사다가 만들어서 냉동에 넣어놨어. 돈소쿠 족발. 아, 오늘 바꿔줘. 세월의 흔적이 느껴지는 미용실. 안녕하세요. 저희 한국에서 왔는데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난 미용사는 부모님 고향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엄마는 경상북도 안동, 아버지는 경상남도. 벽에 걸어둔 미용 면허증에 써있는 국적은 조선. 30년이 지나 가업을 잇게 된 딸의 면허증 속 국적은 한국이 됐습니다. 지금은 웃고 있지만 이들의 기억 속엔 차별과 혐오를 버텨낸 시간이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当に例外なく苦労してきてるんで、やっぱせめて彼女たち彼たちがこう生きてきた証みたいなものを、だからある意味こうなんかお墓にこう名前を刻むみたいにね。 한일 관계가 악화하고 마을은 자주 혐오의 대상이 됐습니다. 혐한 세력의 증오 시위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사베츠는 조금 옛날에 있었어요. 사베츠가 뭐예요? 차별, 인권 차별. 제일교포들이 다 강합니다. 3년 전엔 전직 공무원이 익명으로 조선인을 말살하자는 엽서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차별적인 이제 낙서는 인권 침해입니다. 네. 마을은 힘으로 맞서지 않고 제도를 바꿔 일본 사회와 공존을 택했습니다. 마을이 속한 가와사키시는 조례를 만들어 지난 2020년부터 혐오 발언을 하면 처벌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JTBC 이혜원입니다. 네, 일제 강점기부터 시작된 자이니치 1세대의 역사는 100여 년에 이릅니다. 100년 가까이 일본에서 자이니치로 살면서 그 긴 시간을 고국을 그리워한 사람들, 조현 기자가 직접 만났습니다. 경남 합천이 고향인 소녀 서유수는 14살이던 1940년 일본행 배를 탔습니다. とにかくね、揺れるからね、寝られない。鼻ほどやったり。 집 뒷마당 감나무가 기억의 전부였습니다. 해방 후 돌아간 고향. 기억 속 감나무는 한국전쟁 속에 이미 불타 없어진 뒤였습니다. 私はほら子供がいるから都会走れないんですよね。で、どっかの影下にね、ちょっと隠れたり。 어린 딸과 함께 살기 위해 다시 일본행을 택했습니다. 韓国来て住めるかなってそういう気持ちが先に立っちゃうんですよ。差別をやるとき上手にね、なんていうのかな、甘えるんだね。そうは言わないで、いい言葉だけ言って、そうやって謝る。 그렇게 84년이 지나 이제 98살 노인이 됐습니다. 好きな韓国の料理とか韓国の文化ってあったりしますか？ 잡채. 잡채. 韓国がちょっと恋しくなったりっていうのはなかったですか？ありますね。やっぱり自分の国だから。そういう時恋しくなった時ってどういう風に過ごしてましたか？相手がいないでしょ。話する相手もいないし、あれだから自分でも泣いた方が。
17의 소녀는 올해 96 할머니가 됐습니다. 서울에서 왔습니다. 깊은 주름이 지난 세월을 말해줍니다. 그때는 우리 사람들이 일본 사람하고 틀리서라네. 자국 아무것도 못해. 고물상 아이마 식당 그런 것밖에 안 돼. 많은 기억이 흐려졌고 조국을 떠나던 때의 기억만 남았습니다. 밀선 비행기도 안 댕기고 연락선도 없고 해방되고 금방이다 보니까 여자 혼자는 안 태야죠. 그 들키면 줄에 들고 가보는데 뭐 저런 거 밀선 전부 몰래 내려야 되지. JTBC 조혜안입니다. 제주도 양념으로 해가지고 한 곳이 야키니쿠 조스타스. 네, 오늘 밀착 카메라는 보이스피싱 범죄를 직접 추적해봤습니다. 저희 취재진은 2년 전에도 한 현금 인출기에서 벌어진 보이스피싱 범행 장면을 포착했었는데요. 최근에 일당이 다른 곳으로 장소를 옮겨서 보이스피싱을 계속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현장에서 잠복해봤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부산 동래구의 한 현금 인출기 앞 사거리입니다. 이곳에 보이스피싱 일당이 자주 온다고 합니다. 은행과 떨어져 청원경찰이 없는 곳입니다. 현금 인출기가 잘 보이는 곳에서 잠복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틀째 지켜보고 있는데 아직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가방을 맨 남성이 현금 인출기 앞으로 다가섭니다. 누군가에게 문자를 보내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상황. 맞다, 가자. 그런데 갑자기 남성이 사라졌습니다. 몇 시간 뒤 다시 나타난 남성. 취재진도 바빠집니다. 우선 내리면 안 돼, 근데 내가 우산이 있으니까 들어갈게. 선배 안 반갑시는 분. 선배한테 갔다 오는지 좀 봐주세요. 나오래요, 선배. 5만 원권 돈 뭉치가 보입니다. 돈 어디에 보신 거예요? 남성은 텔레그램으로 지시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돈 받으신 거예요? 피해자는 70대 택시기사. 빌린 돈을 갚으면 싼 이자로 다시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1,000만 원을 건넸습니다. 남성은 이 돈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거 지금 돈 보냈어요, 그래서? 1,000만 원 중에서 200만 원 보낸 거예요? 아직 800만 원 안 보낸 거죠? 시민의 신고로 경찰이 3분 만에 출동했습니다. 일단 계좌 송금부터 막았습니다. 그리고 범죄 수익 인증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현행범 체포합니다. 체포하고 그리고 변명의 기회도 있습니다. 남성은 이미 다른 현금 인출기에서 3천만 원을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보냈습니다. 피해 건수는 3건, 피해 금액은 4천만 원에 이릅니다. 보이스피싱인 거 몰랐어요? 체크주시가 있으신 분들 돈을 해서 보내주면 됩니다라고. 남성은 25살 대학생이었습니다. 아르바이트 모집 사이트에 지원한 뒤 범행에 가담했습니다. 에다가 이력서도 올려놨는데 연락이 왔어요. 자기들이 촛불기심인데 거기서 돈을 받아서 보내주면 된다. 입금할 때마다 수당을 받았습니다. 한 건당 30만 원을 지하라고 방금 이제 텔레그램에서 확인됐거든요. 피해자의 돈에서 수당을 가져간 거예요. 그렇죠. 취재진이 입수한 CCTV 영상입니다. 최근 2주 동안 이 현금 인출기에서 20대 수거책 등 3명이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모두 보이스피싱인 줄 몰랐다며 아르바이트 중이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 금액은 8천만 원이 넘습니다. 돈을 받아서 계좌로 보내면 끝.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이 같은 고수익 아르바이트는 보이스피싱 범죄일 수도 있습니다. 범죄라는 사실을 몰라도 반드시 처벌받습니다. 밀착 카메라 이상엽입니다. 수십 차례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고 보험금을 타간 20대들이 붙잡혔습니다. 임신한 아내가 같이 타기도 했고 또 합의금을 더 받아내려고 자신들의 갓난 아기를 태우고 사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이승환 기자입니다. 차로를 바꾸는 승용차를 뒤따르던 차가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충분히 멈출 수 있는 거리인데도 브레이크는 밟지 않습니다. 트럭 운전자가 차창 밖으로 손을 내밀어 양해를 구하지만 이번에도 모른 척 충돌합니다.
우회전하는 차량을 향해 빠르게 유턴하면서 부딪히기도 합니다. 20대 남성이 중학교 동창들과 짜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겁니다. 렌터카를 주로 이용했는데 차 안엔 임신한 아내도 태웠습니다. 합의금을 더 받기 위해서입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엔 아기도 함께 태운 채 고의 충돌을 계속했습니다. 생후 19개월 된 자신의 아이를 합의금을 더 타내려고 이용을 했다는 점에 대해서 이 남성 본업은 배달업이었는데 교통법규를 어기는 차량이 보이면 오토바이로 들이받아 보험금을 챙겼습니다. 2018년 4월부터 모두 37번 사고를 냈고 타낸 보험금만 1억 6,700여만 원입니다. 보험 사기로 수사 의뢰를 해가지고 구속된 사람인데 현장을 가보고 내용을 봤더니 고의 사고가 의심되는 거예요. 도박빚과 생활비 때문에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남성을 구속하고 아내와 중학교 동창 2명을 검찰에 넘겼습니다. JTBC 이승환입니다. 희대 탈옥수라고 불린 신창원 씨가 수감 중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교도소 직원이 신 씨를 발견했는데 생명엔 지장이 없는 걸로 전해졌습니다. 김지성 기자입니다. 신창원 씨가 대전교도소 관계자에게 발견된 건 어제 저녁 8시쯤입니다. 곧바로 대전의 한 대학 병원으로 옮겨졌고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생명에 지장이 없고 자해 도구는 외부에서 반입된 것이 아니라며 이유를 확인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1989년 서울의 한 가정집에 침입해 금품 3천만 원을 빼앗고 집주인을 숨지게 했습니다. 강도치사죄로 무기징역이 확정됐지만 1997년 부산교도소에서 탈옥해 2년 6개월간 도피 생활을 하다 1999년 다시 붙잡혔습니다. 도피 기간 동안 경찰의 수사망을 따돌리며 100번 가까운 범죄를 저질러 희대의 탈옥수라고 불렸습니다. 신 씨는 지난 2011년에도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적이 있는데 당시엔 부친상을 당한 게 주된 이유로 알려졌습니다. JTBC 김지성입니다. 원산지를 속이거나 식재료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배달 전문 음식점들이 적발됐습니다. 오래된 식재료를 버리지 않거나 쓰고 남은 음식을 방치해 놓기도 했습니다. 이혜성 기자입니다. 냉장고를 열자 쓰다 남은 식재료가 포장되지 않은 채 아무렇게나 널려 있습니다. 냉장고 안은 녹슬었고 먹다 남은 음식에 성에가 잔뜩 꼈습니다. 단속 나온 공무원이 오히려 놀랍니다. 말이 안 나와. 이게 뭐야 이게 사장님. 아니 누가 음식점에서 이렇게. 얼마나 오래 넣어두었는지 알 수 없는 각종 생선 부속물에 튀김 고구마가 줄줄이 나옵니다. 배달만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의 부엌 모습입니다. 어떤 재료를 쓸 수 있고 어떤 건 버려야 하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이거 쓰시는 거예요, 이거? 그러면 이거 쓰는 거랑 안 쓰는 거랑 어떻게 구분하세요? 또 다른 배달 전문점 부엌으로 가봤습니다. 유통기한이 15일 지난 어묵에 6개월 넘긴 재료도 나옵니다. 아예 폐기지 않습니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건 예사입니다. 배달 음식을 자주 먹는 시민들은 불안합니다. 굉장히 당혹스럽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배달만 시켜 먹는 입장에서 매장의 위생 상태나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이렇게 단속된 배달 전문 업소는 경기도에만 180곳 중 30곳. 고객 눈이 닿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산지 표시법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주들은 조만간 검찰 송치됩니다. JTBC 이혜선입니다. 코로나가 풀리면 취업문이 좀 넓어질까 기대했지만 오히려 더 좁아졌습니다. 막막해진 청년들의 발길이 취업 박람회로 모이고 있습니다. 모바일 DH로 확인하시죠. 코로나도 끝나고 하니까 기업들이 좀 채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되게 예측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또 그렇게 활발해지진 않아서 최근에 반도체에 대한 투자가 많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출액이 저희가 작년에 비해서 약
40% 정도 수준밖에 되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수시 채용이다 보니까 경험이나 경력을 또 중요시해야 한다고. 조금 막연함 이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기준점에 점수가 있어서 이 점수를 넘으면은 너는 채용할 수 있어 약간 이런 식의 아니기 때문에. 수비수 김영권이 터트린 첫 중거리 슛에 모두가 놀랐고 올 시즌 첫 골을 넣은 뒤 흥겨운 세리머니를 선보인 이승우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팬들을 즐겁게 한 K리그의 골들 최하원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울산 루빅손의 왼발 발리슛은 골키퍼가 몸을 날려도 막을 수 없었고 수원 삼성 이기재의 프리킥골은 절묘한 궤적으로 탄성을 불렀습니다. 상대도 팬들도 입을 다물 수 없었던 가장 짜릿한 장면은 수비수 김영권이 빚어냈습니다. 전반 40분 골대까지 25m 거리에서 왼발로 과감하게 슛을 때렸습니다. 슛이 강점은 아니지만 공간이 열린 틈을 놓칠 수 없었습니다. 상대들이 제 슈팅보다는 패스의 길목을 차단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 아니면 언제 때려보겠나 하면서 때렸거든요. 프로 데뷔 14년 차 베테랑에게도 중거리 슛은 처음이었고 K리그에서 뛴 지 50경기만에 쏘아 올린 데뷔골이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좀 때리고 놀랬거든요. 너무 잘 맞아서 이게 잘못 맞은 건가 약간 착각될 정도로 너무 잘 맞은 것 같아요. 멋진 골을 주고받은 끝에 3대2로 이긴 울산은 6연승을 달리며 리그 선두를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수원FC 이승우는 어느 때보다 화려한 골 뒤풀이로 눈길을 끌었습니다. 무릎으로 미끄러지고 앞으로 구른 뒤 어퍼컷까지 날렸습니다. 11경기 만에 올 시즌 첫 골을 터뜨리자 기쁨을 온몸으로 풀어낸 건데 팀이 전북에 3대1로 지면서 웃진 못했습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기상센터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황사가 기승을 부릴 때 저 멀리 적도 부근 바다에선 제2호 태풍 마와르가 북상 중입니다. 중심 기압은 965헥토파스칼로 강한 등급의 태풍인데요. 오는 24일 수요일쯤에 관복은 해상에서 방향을 서쪽으로 틀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우리 기상청뿐만 아니라 지금 여러 가지 유럽 중기예보센터 등 해외 기상청도 비슷한 경로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애초에는 이 마와르가 한반도 쪽으로, 한반도가 여기 있는데 좀 더 올라올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북동쪽에 자리 잡은 이러한 고압대가 이렇게 막아서면서 태풍의 이동 방향이 서쪽으로 조금 더 움직일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이 태풍 마와르와 또 지난해 우리나라에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를 비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태풍 마와르는 이 수요일쯤에는 매우 강한 등급으로 발달하겠습니다. 태풍의 세기만 보면 태풍 흰남노, 지난해 상륙했던 태풍 흰남노와 비슷하다고 볼 수는 있지만 경로가 다릅니다. 흰남노는 북위 태풍 흰남노 같은 경우는 북위 25.8도, 그러니까 우리나라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위치에서 발생을 한 경우고요. 마와르 같은 경우는 북위 7도 부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굉장히 멀리에서 만들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흰남노는 이 대만 부근에서 방향을 틀어서 올라온 상황이고요. 현재 마와르 같은 경우는 필리핀을 향해서 서진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다만 태풍에서 만들어진 수증기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요. 또 주 중반 이후에 태풍의 영향 여부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서울 송파구 가락동에 우박이 떨어진 모습입니다. 검은 아스팔트 바닥에 마치 흰 붓을 뿌려놓은 것 같은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요. 서울과 성남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대기 불안정이 심해지면서 이렇게 우박이 쏟아졌습니다. 자, 내일도 대기가 불안정한 모습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 내륙 곳곳, 또 강원 내륙과 충북, 또 경북, 경상도 지역으로 곳곳에 소나기가 예상이 되는데요. 소나기로 인한 비는 대략 5에서 20mm 정도의 예상 강우량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공기 질도 내일까지는 나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내일 하늘 상태를 보시면 전국이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점차 구름이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기온 보시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15도, 대전 12도 등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4도가량 낮겠습니다. 하지만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등 오늘보다 1도에서 5도가량 높겠습니다. 자, 이번 주 소나기를 제외하면 뚜렷한 비 소식 없는 가운데 낮 동안 예년보다 덥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상센터였습니다. 네, 유튜브로 뉴스룸 D가 이어집니다. 공식 일정을 시작한 후쿠시마 시찰단의 과제와 또 진통 끝에 소위를 통과한 전세 사기 특별법 등을 짚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